부의장님.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보편적인 지급이 있습니다만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금액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 경기 진작도 하고 민생 안정도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야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선별적인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재난지원금 1차 지원금을 했을 때 빈곤율이 16.4%에서 6.0%로 감소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2차 지원금 때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같은 경우 빈곤율이 14.9%, 6.23% 정도 감소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효과들을 좀 저희가 누려보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앞으로 뭐 추경안이 올라온 다음에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야당께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왜 효과적인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여론의 힘을 좀 가지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 말씀드린 2020년도 선례를 들어봤을 때 두 가지를 절충하는 방식, 그러니까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것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경제와 민생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 거니까요. 뭐 국회에서 좀 서로 잘 토론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반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러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맨 처음에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라면 여야가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재정 지출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고 추경 규모가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예를 들면 국가 빚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 모순이라는 측면들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지급 방식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급 방식과 관련된 이견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보편적 지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선별적 지급도 가미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야 간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추경을 왜 하느냐가 예. 핵심이에요. 여야가 합의하기 위해서 추경하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니까 적시에 적소에 그 돈이 지출되지 않는다면 재정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예.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 오히려 올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이나 민생 경제 회복이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당연히 다툼을 해야 됩니다만 그 다툼으로 끝나면 안 된다. 예. 적어도 속도감 있게 여야가 협의를 해서 7월 중에는 국민들 손에 좀 돈이 들어갈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동안 5천만 원이라는 네. 돈을 갚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분들에게는 그 작은 돌도 상당히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좀 그런 돌을 통해서 좀 하여튼 마중물이 돌아가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이후에 여야가 싸우더라도 싸우는 게 맞다 다른 문제로. 네. 근데 이것 여야의 싸움 때문에 추경이 미뤄진다? 좀 그렇다면 여야 모두 국민들한테 상당한 비판을 받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이건 좀 별도의 트랙으로 좀 서로 이번 추경 예산안이 생각이 통과 후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관건입니다. 시행 골자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부의장님께서 전망을 좀 해보실까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뭐 지지율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핵심적인 문제들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경제도 위기이고 외교도 위기인 상황이다. 그래서 단합된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고 위기를 돌파했을 때 국민들의 민생도 회복되는 것이고 희망도 갖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돌파해야 될 부분들은 돌파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예. 하지만 최대한 협치를 통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겠습니다만 그 협치에 대해서 야당이 끊임없이 거부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것만을 제기한다면 저는 그런 어떤 여야 간의 합의라고 하는 틀 자체를 꼭 인정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좀 근본적인 고민이 민주당 내부에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구성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원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2년 단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약속이 됐던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예를 들면 여야가 바뀌게 된 이유도 민주당의 잘못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위협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파면된 대통령 때문에 조기 대선이 열린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야가 뒤바뀐 상황이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임기 초에 좀 여당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차원에서 예. 야당도 뭐 우리가 좀 어렵게 얘기하는 뭐 허니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좀 일정하게 좀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 내시고 난 다음에
그런 나름대로 서로의 신뢰가 있을 때 그다음 1년 후겠죠. 1년의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만하게 타협이 가능한 건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다 봐오셨겠지만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국민의힘을 믿기 어려운 흐름들이 꽤 많이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협치를 강조하시려면 예. 지난 3년 동안 여야 협치를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야박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집권 초기에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것이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데 네. 계속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 내용 협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비판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적절한 스피드를 가지고 여당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여당의 이런 흐름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어, 이제 그리고 또 지금 방식에 대한 불만들, 부담들 이런 부분에 좀 기반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불참 기류가 조금씩 또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높고 미래 세대에 더 부담을 지울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어떻게 저는 말씀하십니까? 국가 부채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할 수 없고요. 속도가 빠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분리해야 됩니다. 국가 부채 비율 같은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49%인다고 그러죠. 이번에 추경까지 하게 되면 속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 성장률이 담보가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채 비율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라는 네.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계속 현금성 살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그럼 국민의힘은 추경을 편성을 해서 어떻게 살포를 하시죠?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일부 비용 30.5조 중에서 현금으로 나간다고 얘기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15조 이내의 상황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거죠. 현금성 살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추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걸 어떻게 예를 들면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걸 현금성 살포라고 말씀하시는 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 문제가 나오면 그 국가 부채를 얘기하면서 국민연금을 또 갖고 들어오시는데 예. 추경과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소위 그 국민연금 문제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대안을 만들면 되는 네. 문제인 거죠. 핵심은 30년 뒤에 빚을 질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자영업자들 거의 제가 죽어나간다고 표현될 네. 정도의 상황이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오히려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해서 자영업자군의 생태계가 살아나게 되고 이분들이 좀 더 좋은 경제 활권 속에서 세금을 내고 또 이 흐름 자체가 경제 성장률에 반영이 돼서 네. 국가가 더 경제가 볼륨이 커지게 되면 국가 부채는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의 상황들을 갖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국가 경제와 성장률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 국가 부채를 낮추려고 해야 되는데 네. 국가 경제 성장률과 무관하게 지금 부채가 속도가 높아지니까 자 추경 같은 거 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경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들이 들기 때문에 네. 뭐 여야 간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꼭 이런 방식으로만 제기하셔야 되는 것인가? 매우 좀 정치적인 프레임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이 10시 2분을 넘어서고 악수하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재밌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는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중앙대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어깨를 툭 치는 모습도 나오는 걸 보이고, 그다음에 또 박창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은 이제 당대표 선거로 나오니까 두 사람 손을 맞잡는 모습도 네.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볼 길게 땐 하기도 하나요? 이렇게 악수를 오랫동안 하네요. 오늘. 그러니까 네. 협치가 저런 거죠. 그러니까 협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태도와 자세를 국민들이 보게 되면 여론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정당에게 압박으로 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대로 저런 내용들도 다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좀 생각을 했었겠죠. 네. 어떤 모습이 국민들한테 협치를 보일까. 그다음에 야당이 제가 볼 때 야당이 아마 의총을 통해서 연설하는 동안에는 박수 치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존중은 보인다라는 네. 입장을 정리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첫 시정 연설이지만 모습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네. 토론은 서로 뭐 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에는 여야가 국민을 위해 같이 일한다, 예. 협치한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정 연설이 끝나기 전까지는 야당 쪽으로 안 가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네. 그래도 다 들어올 때는 여당으로 나갈 때는 야당으로 가는 모습이 보여서 좋은 출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날선 어떤 논평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모습들이 있다고 얘기하면 여야는 서로 경쟁하는 거니까 대신 경쟁하되 서로 국민을 위해서 타협할 때 타협하고 예.
저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한테 좀 희망과 안정감을 준다는 예. 측면으로 지금 나가질 않고 좀 본회의장 안에서 계속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저런 모습이 좀 드물죠. 왜냐하면 상당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의전을 중시하는 측면들이 있고 경호를 중시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아랑곳하지 않고 의원들과 만나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민주당 쪽에 있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좀 야당 의원들 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야당 의원들과 더 가까이 좀 만나고 얘기를 했었으면 훨씬 더 모습이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아마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그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계속 지금 보고 악수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많아서 저렇게 붙잡아두는 것 같습니다만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이 좀 옆으로 좀 이동해서 야당 의원님들하고 네. 대화를 좀 많이 하게 했다면 훨씬 더 좋은 좀 협치의 모습이라고 하는 의석을 부분들이 정돈해 언론에 많이 주시기 등장하지 바랍니다.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다시 이동하는 것 같네요. 왼쪽으로 또 이동을 하십니다. 네. 이게 의장석에서 봤을 때 왼쪽이 야당이고 예, 왼쪽이 야당이고 네, 오른쪽이 여당. 예, 민주당이죠. 민주당은 연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네요.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담도 했습니다. 대장동 얘기를 하면서요.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저런 농담까지 할지 좀 상상을 못했거든요. 대장동 문제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제가 볼 때는 정치 탄압, 그다음에 정치 검찰들의 수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지금 1심 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현안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저런 식의 행보를 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풀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어떤 효과를 대통령이 갖는 방식이었는데 저렇게 따지고 보면 가장 핵심적인 무한, 그러니까 광주 군공항과 무한 예. 이 과정에서 오랜 갈등이 있었고 제가 저게 18년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갈등이요. 네. 근데 저 18년 동안 해묵은 갈등들이 해소가 안 되는데 저길 간다고 해결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아마 참모들의 상당히 많은 예를 들면 문제 제기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문제의 핵심은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 간의 절충적인 지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해소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에서 저는 새로운 방식의 대통령의 어떤 공약 이행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것이 좋은 효과가 날지 좋지 않은 효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간다는 의미에서 이게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많이 하는 거죠.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소통 방식인데요. 저는 저것이 광주뿐만 아니라 계속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은 분들이 직접 대통령을 만나서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어떤 갈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전형들을 만들어낸다면 저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저 부분들을 이왕 시작하신 김에 좀 주요한 지점마다 가셔가지고 국민들과 말씀을 하시고 해결 대책들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주공항 이전 문제